다음은 어떤 나라일까요? 첫 번째 힌트, 육군은 최강이지만 해군력은 4위였던 국가. 두 번째 힌트, 해양 패권 국가에 대항해 압도적 해군력 증강 정책을 택해서 20년 만에 세계 2위로 올라선 국가. 세 번째 힌트, 비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 민족주의를 이용해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 국가. 위의 힌트를 보고 먼저 떠오른 국가가 중국이신가요? 중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유사하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독일입니다. 1898년 1차 해군법이 통과된 이후 1차 대전에서 영국과 유틀란트 해전을 벌인 독일 해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해군력 증강 정책. 독일 하면 먼저 벤츠나 BMW가 떠오르시죠.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비스마르크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비스마르크에 의해 1871년 통일된 독일은 전통적으로 육군이 유럽에서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해군이 강력해졌다는 이야기는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해군력을 키우기로 한 독일의 해군력 증강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 기준으로 전함, 중무장 순양함, 전투 순양함의 주력함 수는 독일이 15척이었습니다. 이 당시 1위 영국은 50척이었고 2위 프랑스는 35척, 3위 러시아는 30척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독일은 35척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차 대전이 발생할 때 독일이 2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 주력함이 98척이라는 것이죠. 영국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1906년 영국은 드래그노트를 처음 도입합니다. 두께 12인치짜리 철갑으로 무장한 이전 전함이 10노트 속도로 매우 느렸습니다. 드래그노트는 증기 터빈을 이용해 속도를 21노트까지 낼 수 있었죠. 17,000톤짜리 전함이 순양함에 가깝게 굉장한 속도를 낸 거죠. 영국은 독일의 철갑이나 화포 기술보다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함의 속도를 높이는 전략을 이용한 것입니다. 속도뿐 아니라 무장도 강력했습니다. 이전의 전함들이 12인치 주포를 2개 달고 8인치 등 보조포를 달았던 것과 달리 드래그노트는 12인치 포를 10문이나 달았기 때문에 공격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드래그노트의 등장은 기존의 전함을 구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용어를 사용하면 게임 체인저인 것이죠. 뼈와 피를 갈아 넣어 만든 드래그노트 건함 경쟁. 영국은 1차 대전을 시작할 때 20척의 드래그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13척의 드래그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6년부터 제작돼서 1914년까지 만든 함정 수로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비록 독일은 영국의 3분의 2 수준이었지만 1898년 해군법을 제정하고 20년이 안 되는 기간에 상당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배 총톤수 격차도 7.4대 1에서 1914년에는 2.1대 1로 줄였습니다. 즉 영국이 배 수량 합계 210만 톤 정도의 함정을 보유했다면 독일은 본격적으로 배를 건조한 지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00만 톤의 함정을 보유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떠올리게 합니다. 독일은 1900년 2차 해군법을 제정해 더욱 해군력을 강화했습니다. 1차 해군법에서 19척이었던 전함을 38척으로 늘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영국과 독일은 해군력 경쟁에 뛰어듭니다. 이로 인해 패권국가 영국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영국은 1889년 이국 표준주의, 영어로 투 파워 스탠다드를 만들었습니다. 1위인 영국의 해군 전함과 순양함으로 이루어진 주력함이 2위 프랑스와 3위 러시아의 주력함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05년 러일 전쟁으로 러시아 해군이 박살나고 1904년 영국은 프랑스와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독일 해군이 영국 해군에게 직접적 위협이 되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영국은 1909년 해군 2위인 독일보다 2배의 해군력을 보유한다는 일국 표준주의로 바꿉니다. 영어로 two kills to one입니다. 여기서 kill은 배의 용고를 뜻합니다. 이 부분 역시 현재 미국과 중국 간 해군력 경쟁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독일 해군 장관이었던 티르피츠는 독일이 영국 해군에 의해 근거리 봉쇄를 당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독일이 북해에서 제해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티르피츠의 생각은 실제 젊은 독일 황제 비렐름 2세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었던 비렐름 2세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나라 영국을 부러워했고 특히 영국 해군을 부러워했습니다. 1859년생인 그가 1888년 아버지의 빠른 죽음으로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되자 그는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프라모델 구축함을 가지고 싶어 한다면 비렐름 2세는 진짜 전함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에 누군가가 떠오르네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드네요. 독일의 이런 해군력 증강 정책은 목표를 이루었을까요? 원하는 대로 영국 해군의 봉쇄 전략을 억제하고 북해에서 제해권을 장악했을까요? 아니, 좀 직설적으로 말해 돈값은 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답은 노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독일 해군은 유틀란트 해전에서 제대로 한번 싸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국 해군이 두려워 바다로 나가지 못했죠. 돈을 쏟아부은 비렐름 2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주식으로 치면 배당 없는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 2대 주주의 심정이겠죠. 경영도 할 수 없고 수익도 없고. 해양 패권 도전의 역사.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독일을 살펴볼까요? 미중 패권 경쟁이 해양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해양 패권과 도전국의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시 비스 파켐 파라벨룸. 1911년 윈스턴 처칠이 해군 장관이 된 뒤 동료 장관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처칠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발생 가능한 위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역사적 교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 당시 전쟁 도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그라함 앨리슨의 유명한 저서 예정된 전쟁의 처칠 소개 부분입니다. 우린 이 중 둘째에 집중할 것입니다. 중국 해군에 이미 따라잡혀 미국 해군이 곧 망할 것 같다는 뉴스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반면 미국이 B-21 폭격기와 같은 새로운 무기와 지옥도로 알려진 새로운 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도박에도 배팅하는 곳이 다르듯이 연구자나 뉴스 매체들도 각기 다른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미중 관계야 하면서 식상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강물과 같습니다. 표면은 서서히 흐르지만 밑바닥부터 천천히 시대를 바꿉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죠. 역사도 오해를 줄이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양 패권 도전의 역사. 해양 패권에 대해 도전했던 국가들인 독일, 일본, 소련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약간의 관심을 가지시면 패권이 되려는 국가들의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해양 패권 도전의 3가지 사례. 짧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해양 패권에 도전해서 패권 획득에 성공한 사례는 몇 개나 될까요? 근대에서는 하나의 사례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이 전쟁 없이 패권을 미국에 넘겨준 사례입니다. 해양 패권이 다른 국가로 넘어가면서 양장한 전쟁이 없었던 유일한 사례입니다. 반면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3개를 들 수 있습니다. 1번 사례는 1890년대 이후 1차 대전에서 영국 해군에 도전한 비렐름 2세의 독일 해군입니다. 영국 해군에 압도되었죠. 2번 실패 사례는 1941년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해군력에 도전한 일본 해군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박살났죠. 3번 실패 사례는 냉전기 미국 재해권에 도전했던 소련 해군입니다. 핵 잠수함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군비 경쟁의 결과 국가가 문을 닫았죠. 이번에 기획한 해양 패권 도전 역사 시리즈는 이들 국가들의 해양 패권 추구와 실패 이유를 다루어 볼 것입니다. 이들 사례가 현재 중국과 동일할 수는 없겠죠. 인구와 경제력 면에서 현재의 중국은 어떤 국가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 3가지 사례와 현재 중국의 단순한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비민주주의 국가의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 독일 사례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독일의 해군력 강화 사례. 앞서 본 것처럼 독일은 해양에서 영국 패권에 도전했습니다. 비렐름 2세가 집권하고 독일의 정책이 현상타파로 바뀌었죠. 즉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국이 되고자 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전쟁을 통해 독일을 통일시킨 1871년 이후 비스마르크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현상 유지 정책으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독일은 프랑스가 보복하지 못하게 러시아를 자신의 동맹국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자극하지 않았죠. 유럽의 지도를 보세요. 유럽에서 세력 균형을 원한 영국은 독일이 서쪽 프랑스와 동쪽 러시아를 견제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영국에게는 독일이 가장 중요했고, 이는 맥킨더가 지정학적으로 체계화해 주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독일을 통해 프랑스와 러시아를 견제하려던 영국의 이익과 우호적인 국제 환경에서 산업 발전에 매진하고자 했던 독일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빌헬름 2세는 비스마르크의 유럽 정책을 세계 정책으로 바꿉니다. 자오저우만의 칭다오를 군사기지로 확보하면서 제국주의 정책까지 펴니다. 무엇보다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주된 대상을 영국으로 삼습니다. 결국 영국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왜 독일이 영국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비싼 해군을 무력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독일 해군력 증강과 실패의 역사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